새로 구하려고 그러면은 전세에다가 샤넬백 얹혀줘야 돼요. 기사 보셨죠? 샤넬백 얹혀줘야 지금 세입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있어만 주면 고맙죠. 여러분 오픈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픈런에서 가방 하나나 롤렉스 하나 확보한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직방TV 애청자 여러분들, 썰브라더 놀라운 부동산 놀부 투자병법 박병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는 자주 오시는 네. 네, 자주 오시는 뭔가 좀 심심하거나 게스트가 섭외가 좀 안 된다. 그렇지. 네, 그러면 꼭 스탠바이. 오시는 분은 SOS 개인적으로도 친하니까 바로 이제 소통이 가능하니까. 감사하죠. 게스트가 지금 없어요. 그럼 이승우 소장님 전화해봐. 여자로 바로, 나옵니다. 네, 이승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우입니다. 네. 웬만한 분들보다 그럼요. 네, 훨씬 네. 낫죠. 네. 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가 질문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죠. 네,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최악이고. 지금 일단은 무엇보다 뭐 다 공감하시고 느끼시는 부분인데 네. 특히나 이런 저희 부동산 업중개업 쪽에 계시는 분들은 더 많이 체감하는 것이 거래량이 뭐 역대급으로 좀 사라져 버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2,000세대, 3,000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들도 올해 한 건도 실거래가 신고가 안 된 것들이 많죠. 있다가 아니라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박변철 대표님처럼 저도 가끔 현장 돌아다니면서 중개업소 사장님들 만나보게 되면 우울하십니다. 뭐 거래가 아예 없으니까 뭐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매매가 안 되면은 전세라도 돌아야 되는데 요즘엔 전세도 안 구하잖아요. 다 월세로 구하시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게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월세가 수수료가 진짜 작거든요. 그거 갖고 나눠 먹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제 좀 힘든 거죠. 부분들이 좀 있다고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네, 중요한 게 이게 월세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네. 이게 월세도 거래가 이제 높다 보니까 간 보는 그 세입자분들도 많고 중요한 게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오면서 이게 위축되다 보니까 집주인들도 쫄아가지고 갱신을 그냥 수용해요. 그렇죠. 예, 안 올리고 오히려 세입자가 제한을 한대. 5% 올리지 말고 그냥 가면 갱신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새로 구하려고 그러면은 전세에다가 샤넬백 얹혀줘야 돼요. 기사 보셨죠? 샤넬백 얹혀줘야 지금 세입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있어만 주면 고맙죠. 여러분 오픈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픈런에서 가방 하나나 롤렉스 하나 확보한 다음에 세입자한테 얹어주면 뭐 빨리빨리 빠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간에 그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새로 계약해야 되는 그 계약자들 중에 절반 정도가 청구권을 쓴다고 합니다. 2분의 1이 청구권을 써요. 그럼 수요가 2분의 1 이미 반토막 나. 그 중에서 또 한 50% 넘게가 월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올해 또 데이터를 보니까 이 월세 그 계약 보니까 신규 계약이 66%. 갱신이 34%예요. 네. 그러니까 월세가 엄청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 말이. 그렇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님이 얘기를 잘 하고 계신데요. 이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거를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중간중간 상황들은 있습니다. 항상 그대로 올라가거나 그대로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뭐 저금리에 젖어 있다가 또 금리 충격이 발생한 만큼 시장이 급진스럽게 좀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마음을 좀 차분하게 뭐 여행을 가시던가 또 책을 좀 많이 읽는다던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만 보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좀 당장 2년 뒤에서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고 지금 자산을 좀 분배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최상책이다. 이 시간을 좀 낭비하지 않는,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최근에 이제 이런 최근에,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요새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원래 좋아하잖아. 요즘도 드라마 보고 계시는데. 나도 보긴 봐요. 드라마 좋아하긴 해. 근데 나는 이제 미드를 많이 보거든. 그리고 이제 안 하던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죽겠다고 했잖아. 막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웨이트를 한 4년 만에 하고 있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얼마나 안 했으면.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수년 동안 돈을 풀어오다가 그렇죠. 갑자기 이제 긴축과 금리 인상이 시작되다 보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비슷한 게 아닐까. 적응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 변곡점은 오겠죠. 근데 그게 정확히 언제 올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른 후에 올지를 우리가 뉴스에서 말하는 그 높으신 분들의 멘트를 토대로 예측하고 추측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그게 있어. 왜냐면
우리의 그 의견들은 진짜 개개인의 자산 성장의 큰 그림, 10년, 20년 뒤 그리고 노년에까지의 영향을 미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당장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1년에 샀어요. 네. 그러면 올해 지금 죽을 것 같잖아.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신 상황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니네 말이 틀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죠. 그냥 이렇게 금리를 파월도 안 올린다고 했어요. 24년까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말 바뀜을 가지고 뭐라고 해야지? 뭐 갑자기 급진적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 가지고 경제 상황이 바뀌는 걸 가지고 저희 탓을 하면 뭐 기분이 좋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는 만큼 뭐 거기에 정말 맞게끔 해도 말씀하시는 분들 네.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근데 안 좋죠. 우리가 네, 하는 이제 건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 기분이 중요한 게 얘기를 아니라 할 곳이 없으시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뀐 거에 맞게 재빠르게 또 다른 포지션과 전략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고 저는 지금 상황이 절대 위기라고 생각 안 해요. 예.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빌라는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올해 22년도에 빌라 흐름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나 아파트 이렇게 구분 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파트는 뭐 상승했고 빌라는 안 상승했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카테고리별로 구분할 건 아니고요. 빌라 중에서도 잘 산 빌라는 정말 투자 수익이 좋고 아파트도 제대로 그 별로인 것들 사게 되면 성적이 안 좋고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떤 빌라면 빌라를 권해요. 뭐안 좋은 전문가 이렇게 프레임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것들 어떤 상품이든지 잘 고르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따지면 제가 제일 잡종 같아요. 왜요? 빌딩, 뭐 아파트, 아. 다 얘기하잖아 나는. 다 얘기하고 상가. 지금 나 상가 집중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썩은 상가 집중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딱 포지션에 맞춰서 지금 제일 좋아 보이고 제일 싼 걸 얘기해요 저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생각하면은 그냥 아파트만 주구장창 하셔도 돼요. 예. 근데 모든 종목이 계속 갈 수는 없고, 예, 다 변곡점이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 저는 그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고집한다면 네. 갈아타기를 잘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다. 지금 이미 아파트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주택자라면 기다렸다가 뭐 더 보셔도 되죠. 이렇게 변곡점이 생기고 다시 이제 반등하는 시점에 뭐 매입을 해도 되겠죠. 근데 이미 집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1주택자다 그러시면은 선택을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주택 수를 늘릴지, 예. 아니면 이게 더 도박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얘를 처분하면서 기회를 잡아서 산다던가, 예, 이 두 가지가 현금을 들고 그렇죠. 있겠다. 이게 되게 위험하면서도 잘 되면 그러니까 50%죠. 잘 되면 역시 이렇게 되는 거고 안 되면 근데 집 하나 날리는 거죠. 그냥 기회 타이밍을. 예. 근데 항상 그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 하락이라는 게 그 체감이 막 크게 와닿진 않아요. 어느 시점에만 죽을 것 같다가 진짜 짧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올라가는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락을 왠지 영화에서 나오는 옛날에 그 전설 속에 나오는 것처럼 뭐 2000 몇 년부터 쭉 내려오는 그 미끄럼틀 같은 그런 걸로 상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그때에도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 끄떡 안 하고 그냥 계속 올라가는 지역도 있거든요. 서울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지금 막상 뭘 사라 이런 기보다는 이런 하락기에 오히려 증여하기 좋아지고요. 근데 하락할 때 증여를 그렇게 안 한다? 상승할 때 증여를 하고? 근데 하락할 때 증여하면 좋고요. 하락할 때 갈아타면 좋아요. 이 두 개는 불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경매도 마찬가지. 상승기에 아무리 가봐야 절대 낙찰 안 돼요. 하락기에 가야 낙찰되기 쉽고 또 하락기가 또 돼야 또 분양받기도 쉬워요. 경쟁률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위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로 좀 잡고 마음가짐을 두시고 그다음 돈이 현금이 좀 있다. 그러시면은 내가 뭘 하면 좋을까를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기다려야겠다. 아파트값 폭락하면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못 삽니다. 자, 아무튼 또 시장 얘기 좀 하죠. 여러분들 궁금해하는데 금리가 이제 어제 이제 불어 우리나라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는데 이 금리에 따른 효과,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할 분도 있어요. 이제 코픽스가 2.96이었다가 이제 또 오르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점이 또 달라지는 거지. 지금이 이제
4% 후반대에서 5% 초반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3으로 넘어갔다는 건 이제 5% 이상이에요, 무조건. 예, 그래서 5% 이상의 이제 그 주담대를 맞던 전세자금 대출 받던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 약세가 전세와 매매 약세가 앞으로도 지속될지. 나는 근데 이렇게 봐요. 지금 이제 글로벌적인 정세 불안이 되게 많잖아요. 뭐 전쟁도 있고 사실 뭐 전염병도 끝난 게 아니고 기아도 있어요, 기아. 그리고 전쟁 기아, 식량난. 거기다 이제 막 사실 기후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는 미국발 금리 인상과 긴축이 되게 아프게 네. 다가오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잘하고 있어도 자체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어도 아픈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덜 아프려면 우리나라 자체적인 어떤 문제점들도 좀 극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큰 선거를 치러서 정권이 교체가 된 상황에서 지난 5년 동안 쌓였던 시장을 왜곡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했던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거를 그래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그 정상화라는 그 슬로건을 갖고서 대선에 임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네. 이 속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잘 대처해도 아픈 건 정상이에요. 네. 다만 조금 그 글로벌적인 거는 어쩔 수 없다 한들 우리 자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정책 전환이나 이런 게 되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상황에서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크게 달라질 거가 없고, 근데 이미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처음에 몽둥이를 두드려 맞을 때는 진짜 아프지만 이게 2대, 3대 갈수록 점점 이제 이게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그 되면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한 2대, 3대쯤 맞으면 이제 10대를 만약에 맞으면 아, 이제 7대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고점에 다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 경제 전문가 분들이 뭐 이제 미국 금리를 이제 5%, 4.5에서 뭐 5% 정도 예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딱 한 4%까지 해서 버틸 것이다. 뭐 이렇게 중론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금 거의 다 온 거예요. 거의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잘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후의 상황이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지금은 금리라는 그 변화 때문에 저금리에서 정말 저금리에서 특히나 코로나를 만나면서 미친 저금리가 됐다가 돈이 많이 풀리고 다시 이제 급발진해가지고 0.5서부터 지금 3.25까지 올린 거잖아요. 빠른 속도에 한 해 그것도 몇 배야 그게. 지금 0.5에서 3.25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외적인 요인은 변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우리가 이제 가격을 형성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리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외에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분들 뭐 심리라든가 그다음에 공급에 대해서 얼마나 수급량이 있는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주장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 뭐 나름대로의 논조를 들어보면은 논리적인 것도 있고 근데 금리가 그 영향력은 미치긴 하죠. 분명히 미치긴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과거 데이터에서 금리가 올라갔던 뭐 대책으로 빠르게 올라갔던 한 4번의 시기에서 한 3번 정도는 그래도 부동산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별로 없다라는 과거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게 뭐냐면은 금리의 인상 속도나 폭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빅스텝을 2번 밟고 유럽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미국은 3번 연속 밟고 다음번에 또 한 번 올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유례가 없었던 일이죠. 수백 년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가장 빨리 올렸었던 금리 상승 속도보다 거의 3배 빠릅니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하반기가 이렇게까지 가격이 좀 주춤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일부 지역은 잘 버틸 거고 일부 지역은 일부 상승할 수도 있고 뭐 좀 어려운 지역도 분명히 작년보다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뭐 전반적인 대세 하락이 올 거가 대세 하락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여러 가지 뭐 금리는 상관없어요. 이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금리가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은 했으나
제가 예상 못한 부분은 야 올려도 이렇게 빨리 올려? 빅스텝을 2번 밟어?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그 예상 범주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강한 타격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 향후에 전책적인 얘기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은 백약이 무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멈춰지는 시기까지는 지금의 약세장을 어떻게 타개할 그런 어떤 트리거가 없을 것 같고 그럼 과연 금리가 언제쯤 멈추고 뭐 다시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속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든 어떤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보이죠. 우리 어제 0.5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3%더라고요. 네. 3%가 됐고 미국은 지금 3.25인데 한 번 더 밟으면 4%예요. 그럼 0.75% 미국하고 우리랑 금리 차이가 났다가 0.25로 줄여놨는데 다시 0.75 밟아버리면 1%. 그럼 다음번에 우리 무조건 0.25는 확정이고 또 한 번에 0.5를 배제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올해나 내년 초까지는 지금 시장이 현재의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지역별 차등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땐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경기는 안 좋죠. 전 세계가 안 좋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잘 버티고 있는 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5몇 %? 그 금통위에서 얘기한 걸 보게 되면 그러면 5% 중후반 정도의 그 물가 상승이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평상시에 비해서는. 네.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가장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지금 미국도 8%, 유럽도 8에서 10%. 지금 뭐 저쪽 중동 쪽이라든가 남미 쪽은 뭐 10%, 20%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버티고 있고 좀 회복은 빨리 될 걸로 보여지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느 나라든 어려운 시기에 도래한 거고 금리를 낮춰지는 시기가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3%지만 한 3.5에서 최대가 4% 정도 보고 있고 미국은 지금 3.25인데 한 4.5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좀 스톱이 되는데 그게 내년 초쯤 될 것이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난 아무것도 안 살래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사긴 사는데 당장은 못 사겠어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대기 매수 수요자들이 언제쯤 타이밍을 잡고 있느냐? 금리가 멈추는 시점. 그런 시점이 어쨌든 최저점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시점에 확 들어가려는 분들은 대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땐 그런 분들이 노리는 시장은 당연히 좋은 물건들이죠. 그런 타이밍은 아마 연초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찔끔찔끔 나오고 있지만 전혀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지금 금리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바꿀 만한 모멘텀은 금리가 다시 변화되는 방향성을 바꿔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미국 금리와 연관되어 있고 미국 금리는 미국 인플레이션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미국 인플레가 언제 빠질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미국 연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연초까지는 그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잠깐 관망을 하시고 그러나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쯤에는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는 좋은 지역 위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되게 많은데 금리 얘기만 좀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뭐 금리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요. 지금 정부에서 추가로 이제 나올 정책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가장 빠르게 나올 정책과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네. 지금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빨리 나올 수 있는 정책이요? 네. 근데 아까 박병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가 너무 속도 조절을 합니다.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기대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대선 이후에. 그리고 정부도 실제로 뭐 부동산에 대해서 완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공약이었고. 네. 근데 우리 뭐 일기 신도시 나온 것도 거의 딱 한 줄 그 전에 뭐 엊그제도 나왔습니다만 별거 없었고 24년 마스터 플랜 하겠다 막 항의를 하니까 엊그저께 발표한 거는 내용이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이고 지금 제초안 같은 것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인데 그분의 발언을 보게 되면 좀 저는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뭐 장기 하향해야 된다. 지금보다 집값이 한 40-50%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실제로 40-50%가 떨어지게 되면 그 경제가 버텨냅니까?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어쨌든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얘기는 했기 때문에 완화는 해주긴 해주는데
확실하게 못 풀어주는 이런 그래서 찔끔찔끔 순상제도 뭐 편실화하지만 별로 영향 못 미치고 뭐 제초안도 마찬가지가 되고 뭐 이런 시기라서 이게 앞으로도 이게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확 풀어주는 걸 기대가 안 되게끔 자꾸 만들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세법적인 부분을 좀 풀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대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죠.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거래량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인 건 뭐 대출의 금리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서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주춤했던 것들은 취득세 양도세가 워낙에 세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거래 활성화가 이렇게 장기가 되게 되면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연관 산업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되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은데 거기에 가속화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정 대상 지역 해지를 했듯이 어떤 세법적인 부분에서 좀 풀어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뭐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당장 정부가 큰 액션을 취할 거라는 생각은 접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맞닥뜨려 봤을 때 취득세 중과가 풀린다고 해도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더 크게 알 수 있던 데이터가 이번에 대거 지역들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크게 튀는 지역이 있거나 거래가 막 미친 듯이 몰리거나 이런 현상까지는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일부 지역은 이제 거래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야당의 반대에 뭐 부딪혀서 못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강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수도권의 그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풀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풀면서 거래를 좀 유도해주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래가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특히 이제 규제 지역에 묶이게 되면은 이제 대출 문제라든가 다른 것도 걸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에 우리나라의 규제 시스템은 규제 지역을 가지고 통제를 해요. 규제 지역의 그 급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투기과열지구와 뭐 조정 대상 지역의 차이 그리고 규제 지역과 비규제의 차이 뭐 이런 거를 두면서 거래량라던가 왜곡 현상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좀 빠르게 또 다음도 좀 지금 금리도 빅스텝 좀 획기적으로 확 좀 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그냥 냅두면 거의 이제 골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도 이것을 알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